안녕하세요. 생생법률쇼 진행을 맡은 양지민입니다. 이 세상 이슈를 법률적 시점에서 다뤄보는 본격 토크 블록버스터 법률 이슈 토크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 옆에는요, 권상희 시사평론가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월요일 잘 지내고 계신가요? 주말에 노후 대비를 위해서 일을 열심히 했더니 월요일이 새로운 느낌보다 약간 피곤한 느낌이 있지만 방송은 활기차게 해야죠. 네, 부디 네. 힘을 내시기를 바라면서 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 방송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통한 소통의 창구도 열어두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 남겨주시면 저희가 소개도 하고 또 답도 해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법률 이슈 토크에서 나눠볼 이야기들 먼저 함께 만나보시죠. 검찰 조사 마친 이재명, 추석 밥상에 체포동의안 오를까? 이 초등교사 또 극단 선택, 학부모가 4년간 악성 민원, 국가 R&D 예산 삭감, 과학기술 이제 찬밥, 이렇게 오늘 세 가지 주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들이 준비되어 있을지 궁금한데요.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첫 번째 법률 이슈 토크로 바로 가보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주제, 검찰 조사 마친 이재명, 추석 밥상에 체포동의안 오를까입니다. 쌍방울 그룹의 대북 송금 혐의에 연루돼서 지난 9일 수원지검에 출석한 이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제3자 뇌물 혐의 피의자 조사를 마치고 귀가를 했는데요. 이 대표, 이 조사가 끝난 직후 검찰 수사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상했던 증거라고는 단 하나도 제시하지 못했다. 검찰 비판을 했는데요. 네. 그러니까 김성태 전 회장의 말이나 근거가 되지 않는 정황들, 도정 관련 이야기로 긴 시간을 보냈다고 하면서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이런 내용으로 범죄를 조작해 보겠다는 이 정치검찰의 연민의 감정을 느낀다. 이런 발언도 내놨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 검찰 권력을 사유화해서 정적을 제거하고 범죄를 조작하는 이런 행태야말로 반드시 청산돼야 될 악습이다. 그럴 힘으로 경제에 더 관심 가지고 국민들의 민생 문제에 더 나은 대안을 만들어내고 한반도가 전쟁 위기에 치닫지 않도록 노력하는 게 정부가 또 대통령이 할 일이다. 이렇게 정부를 향한 비판까지 쏟아냈는데 네. 사실 카메라 앞에 선 이재명 대표에게 국민들이 바라는 건 물론 야당 대표이기 때문에 정부 또는 여당에 대한 비판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본인이 야당 대표로서 정치적 탄압을 받아서 수사를 받고 있다기보다 경기도지사 시절 그리고 그 이전엔 또 성남시장 시절의 일들 때문에 지금 소환 조사를 받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모습이 필요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 9일 오후 7시부터 조서 열람을 시작했다고 해요. 조서가 120쪽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장시간 사실 조사를 받다 보니까 120쪽 정도 이제 되는 거죠. 그런데 40쪽 분량만 확인을 하고 이 조서에 서명을 하지 않고 2시간 40여 분 만에 열람을 중단했다라고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그랬을까요? 지금 이 대표 측의 이제 변호를 받고 있는 박모 변호사에 따르면 네. 이 대표의 취지가 반영이 안 된 부분이 많다 보니까 열람하는 데 의미가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향후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서 변호인 자격으로 연구해봐야겠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내놨는데 네. 사실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검찰 신문조사에 서명 날인을 거부한 건 이 자체가 사인을 했을 때와 하지 않았을 때 엄연한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사인을 안 했다면 재판에서 이게 증거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추측해 보건대 지금 검찰 신문조서에 이재명 대표가 법상으로 빠져나갈 수 없는 혁혁한 어떤 증거가 담겨져 있었기 때문에 사인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한 가지로 추정을 해볼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지금 또 한 가지는 그런 거죠. 검찰 소환에는 응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여론전을 펴기에 검찰 소환에 응하는 모습이 아무래도 좋겠죠. 거부하는 모습보다는. 하지만 지금 8시간 조사한 게 거의 무산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의미 부여를 할 수 없게 된 상황까지 이끌고 간 것. 그러니까 지금 야당 그리고 이재명 대표 측의 주장에 따르면 검찰을 지금 정치검찰이라고 규정을 한 상황이잖아요. 정치검찰이 원하는 대로 나는 어떤 것도 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여론전에는 유리한 모습, 이미지상으로는 유리한 모습을 보였지만 네. 실질적으로 검찰의 조사에는 절대 응해주지 않는 모습을 보인 게 아닌가. 그래서 두 가지 측면으로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평론가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사실 이제 조서에 날인을 해야만 그것이 이제 재판 단계로 갔을 때 이것에 대해서 이제 피의자가 증거로 동의를 할지 아닐지 이제 여부를 결정을 할 수가 있는데 조서에 이제 서명 날인도 없다 보면 그조차도 사실 불가능해지는 그런 좀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대표가 건강 문제로 호소를 했어요. 그러면서 8시간 만에 이제 조사가 끝이 났고 귀가를 한 것인데요. 검찰이 나머지 조사를 위해서 12일 2차 소환 통보를 한 상황입니다. 근데 11일이 뭐 며칠 후가 아니라 바로 내일이에요. 네. 그래서 내일 과연 이 소환 통보에 이재명 대표가 응할지 지금 미지수인 상황인데 일단 카메라 앞에서 이재명 대표가 발언을 한 걸 제가 말씀을 드리면 네. 내가 무슨 힘이 있냐, 검찰이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할 수밖에 없는 패자 아니겠냐라고 하면서 오늘 조사를 다 하지 못했다고 다시 소환한다고 하니 날짜를 협의해 5번째든 6번째든 나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재명 대표 아시다시피 말 바꾸기를 상당히 자주 했던 정치인 중에 한 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이 약속을 지킬지 지키지 않을지 미지수인 것이고요. 그리고 본인이 무슨 힘이 있냐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국민들 그 정도는 압니다. 제1야당, 게다가 여당보다 훨씬 거대 야당이에요. 의석수만 비교해 놓고 본다면 네. 그래서 여당이나 정부가 뭘 추진하려고 해도 야당이 적극적으로 함께 해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정당의 대표예요. 근데 무슨 힘이 있냐라는 것 자체가 사실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검찰에 출석한 게 5번째지만 지금까지의 모습들을 봤을 때 검찰이 출석하라고 한 날 제대로 한 번에 응했던 기억이 저는 없습니다. 줄다리기를 계속했거든요. 근데 제가 방송 시작 전에도 우리 변호사님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눴지만 일반인 신분이라면 이렇게 소환 일정을 이렇게 저렇게 저울질해서 계속해서 줄다리기 하는 경우 뭐 거의 저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검찰의 소환 조사 요구에는 거의 다 응하는 편이고 그리고 지금 뭐 신문조서 얘기 다시 한번 하겠지만 서명 날인을 안 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하죠. 일반인들은 거의 100% 서명 날인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야당 대표라는 어떤 권력적인 지위를 이용했다고 볼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서명 날인 거부했어요. 그러니까 2019년에 정경심 교수가 검찰 조사 때 서명 날인 거부했던 적이 있습니다. 조서에. 그런 적이 있었지만 그때는 사실 또 이 조 전 장관 자체가 권력자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조 전 장관 자체가 지금도 엄청난 팬덤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경심 교수도 일반인 신분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본인이 검찰이 오라고 하면 오고 가라고 하면 간다? 그런 모습을 단 한 번도 보이지 않았는데 이렇게 발언한다는 것 자체가 본인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모습과 발언 자체의 괴리감을 상당히 많이 보여주지 않나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데 이제 검찰에 5번째 이제 출석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앞선 조사 때와 좀 비교를 해보자면, 앞선 조사 때와 달리 적극적으로 이번에는 좀 답변하는 태도였다라는 지금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고요. 또 앞선 4번의 조사 때에는 사실 서면 진술서라 그래서 이제 미리 제출을 하고, 뭐 진술서로 가름하겠습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서 사실상 뭐 묵비권 행사가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도 나왔었는데요. 이번엔 좀 태도가 달라졌었나 봐요. 일단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내용의 진술서 8장을 검찰에 제출했다고 하죠. 그리고 앞선 조사하고 달라진 게 지금 변호사님이 여러 말씀하셨지만 진술 내용이 상당히 앞선 조사 때와는 다르게 길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정 질문에 대해서는 뭐 A4 거의 2장 정도 분량으로 답변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이 검찰 질문 취지에 부합한 답변보다는 이게 조작 왜곡 수사다. 이런 취지의 주장을 했던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알려집니다. 네. 그러니까 검찰이 원하는 답을 들려준 경우는 뭐 거의 없었다라고 추정해도 무방하지 않을까 싶은데 네. 일단 검찰의 입장은
이재명 대표가 조사 내내 구체적인 진술을 거부하고 진술서로 가름한다고 했다거나 이 질문과 무관한 반복적이고 장황한 답변으로 일관하는 등 조사에 협조하지 않아 차질이 빚어졌다. 이게 바로 지금 검찰의 입장입니다. 지금 사실 이재명 대표의 입장과 네. 검찰의 입장 교집합되는 부분이 한 부분도 없어요. 전혀 다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는 좀 아쉬운 것이 이 영상 녹화 관련된 부분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네. 사실 검찰이 이 대표에게 영상 녹화하자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이 대표가 거절을 했다고 해요. 근데 이 대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내용과 검찰이 주장하고 있는 내용이 다르다 보니까 이 둘 중 누구 하나는 완전히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걸 판가름할 것이 사실 영상 녹화밖에 더 있겠습니까? 검찰에서 아무리 주장한들 진보 진영이라거나 아니면 이재명 대표 지지자라거나 야당 의원들은 믿지 않을 가능성이 커요. 그 반대의 경우도 또 마찬가지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지금 피의자가 거부하면 영상 녹화 안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 자체는 검찰과 나중에 피의자 사이에 서로 상반된 주장이 나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특히 정치인을 수사할 때는 저는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여지거든요. 진영이 다른 정치인이 수사받을 땐 얼마든지 이 정치적인 문제로 끌고 갈 수 있습니다. 검찰에서 조사하려는 내용과 다르게. 그렇기 때문에 이 영상 녹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무화시켜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다면 지금 보도가 이재명 대표 측의 주장 따로 검찰 주장 따로 이렇게 나올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는 어떤 수단이 될 텐데 그걸 활용하지 못한 것이 상당히 아쉽습니다. 일단은 이번 조사에서 이렇게 조서에 서명 날인 없이 이제 귀가가 되다 보니까 사실은 검찰은 우리 또 소환해야 된다라고 했고 말씀드린 것처럼 12일로 일단은 2차 소환 이야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검찰이 추가 소환 요구를 하다 보니까 민주당은 날선 비판을 지금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떤 반응일까요? 제가 어제 방송을 봤더니 8시간이나 조사했는데 지금 검찰이 밝혀낸 게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뭐 민주당에서도 그런 입장이 나왔어요. 혐의 입증에 실패한 방증이다. 근데 변호사님 잘 아시겠지만 작은 사건 하나도 몇십 시간 동안 걸쳐서 이 검찰이 조사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잖아요. 네. 근데 이게 결코 작은 사건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사건을 8시간 지금 조사를 했거든요. 그리고 검찰 주장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가 일방적으로 퇴실했다고 해요. 그런 상황에서 과연 검찰이 얼마나 조사를 했을지가 저는 미지수입니다. 일단 민주당은 이게 지금 검찰의 정치 사냥 행태다. 이렇게 날선 비판을 하고 있는데 지금 조사 관련된 부분 제가 조금 짚고 넘어가면 네. 스마트팜 관련해서 이 대납 관련해서만 지금 조사를 한 것으로 지금 알려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서면에 사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 조사한 것도 거의 효과가 다시 없는 해야 거죠. 되죠. 네, 네. 무효가 된 겁니다. 가장 핵심이 됐던 게 방법 비용과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300만 달러.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예 조사 자체를 못한 걸로 알려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란을 먹을 때 어제 한 언론사에서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흰자는 먹었는데 영양가 있는 노른자는 아예 먹지도 못한 거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그 표현이 좀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검찰이 조사를 해야 될 부분이 더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 과정에서 불거진 사법방해 의혹이 있었죠. 네. 이 부분 전혀 건드리지도 못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주장한 이 쪼개기 후원 의혹에 대한 조사 시작도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혐의 입증에 실패한 방증이다 이렇게 단언해서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조사를 다 하고 났는데도 검찰이 어떤 추가적인 증거나 관련해서 입장 표명이 없다라면 혐의 입증에 실패했다라고 추정해도 무방하겠지만 지금은 민주당이 이런 식으로 공세를 할 때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반면에 국민의힘은요, 이재명 대표의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의혹 관련해서 검찰 조사를 받는 이 태도를 지적을 했습니다. 이제 황제 조사다라고 비판을 했네요. 일단 저는 일정 조율하는 것 자체 이렇게 1차, 2차, 3차, 4차 무려 5차에 걸친 서로 다른 혐의예요. 같은 혐의도 아니고 서로 네. 다른 혐의로 5번씩이나 검찰 소환 통보를 받았던 야당 대표가 있었던가 우리나라 정치사에 기억나지 않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거의 유일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렇게 일정 조율하는 것 자체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일반인으로서는 이렇게까지 조율하는 것 상상할 수 없는 부분이죠. 그리고 아까 내가 뭐 힘이 있겠나라고 했지만 지금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검찰 측이 상당히 많은 배려를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조사를 무조건적으로 계속 끌고 나갔던 게 아니에요. 8시간이. 1시간 40분 조사를 하고요. 20분은 휴식을 취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단식을 해서 여러분들 뭐 뉴스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재명 대표가 상당히 과거보다는 수척해진 모습이에요. 그리고 초췌해진 그런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조사도 1시간 40분 이루어지고 20분은 쉬는 방식으로 조사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혹여라도 건강 상태가 악화돼서 문제가 발생할까봐 의료진까지 대기시켰다고 해요. 근데 사실 이렇게 뭐 한동훈 법무장관이 얘기한 적도 있지만 자범이 단식을 이유로 검찰에 못 오는 일이 있겠느냐 이런 식의 또 비유를 들어서 이재명 대표 단식과 검찰 이 출석에 대해서 비유를 해서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일반인 같은 경우라면 단식을 했다 하더라도 그건 개인 사정이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그 단식을 한 개인을 위해서 이렇게 의료진을 기다리게 하고 20분, 30분 쉬는 시간을 주고 과연 그랬을까요? 이게 이재명 대표이기 때문에 제1야당 대표이기 때문에 뭐 저는 누릴 수 있는 하나의 특권이라고도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여당에서 황제조사라고 비판을 하는 것 뭐 어느 정도는 수긍이 갑니다.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목을 집중하고 있는 것은 사실은 신병 처리에 대한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소환 조사 지금 마무리되지 못한 상황이고요. 그렇다면 검찰은 과연 어느 시점에 구속영장을 지금 청구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라고 아마도 고심을 하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게 상황이 녹록지가 않은 것이 추가 조사도 좀 필요한 것 같고, 그리고 말씀해 주셨지만 단식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건강 문제도 또 변수로 떠오를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일단 오늘 전해진 보도 제가 말씀을 드리면 단식이 오늘 벌써 12일째예요. 그러니까 검찰이 내일 출석하라고 요구를 한 건데 네. 내일이 되면 13일째 거의 2주차에 접어들게 됩니다. 지금 단식 12일째인데 건강 악화 때문에 오늘 당 최고위 회의 불참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31일부터 단식을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네. 단식한 이후에 어떤 당무 일정에 불참한 게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다시 말하면 이재명 대표 건강 상태가 그만큼 많이 안 좋아졌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한 가지 있고요. 또 하나는 내가 이렇게까지 상황이 안 좋은데 검찰이 날 보고 또 출석을 하라고 해? 이거 자체가 사실 뭐 저는 지지자들에게 던지는 하나의 메시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검찰이 그만큼 정치 검찰이기 때문에 비정하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또 하나의 의도된 모습이 아닌가라는 해석도 가능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검찰이 10일 재소환을 통보했을 때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하겠다 그런 취지처럼 얘기를 한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은 게 이 별도로 날짜 협의하겠다고 했어요. 협의하겠다고 한 건 12일 날 출석하지 않겠다라는 뜻으로 해석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추석 전에 구속영장 청구되는 걸 막으려고 조서를 거부하는 게 아니냐라는 해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대표가 추가 소환을 거부하게 되면 추가 조사 없이 곧바로 이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 지금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쎄요, 오늘 중으로 결정이 되겠지만 지금 당무 일정까지 불참할 정도인데 검찰 소환 조사에 응할 수 있을까요? 이게 뭐 육체적으로 봤을 때도 현실적으로 상당히 불가능해 보입니다. 이 대표와 민주당 이 체포동의안을 두고 다시 시험대에 오른 것 같아요. 이 검찰이 영장을 청구할 시점도 그렇고 이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지도 그렇고 모두 다 참 예측 불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오게 되면 이게 처음이 아니라 벌써 두 번째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체포동의안이 부결된다면 이 방탄 오명을 민주당이 벗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일단 민주당 좀 지지율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최근에 발표된 한국갤럽 지지율을 보면 34%를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이 직전 지지율이 27%예요.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를 맡고 나서 역대 최저치의 지지율을 보였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와 비교하면
7%가량 지지율이 반등한 겁니다. 네. 그런데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가 또다시 부각이 돼서 국회로 체포동의안이 넘어오는 모습이 연출이 되게 되면 이 지지율 상승세 다시 꺾일 수가 있죠. 왜냐하면 앞서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이 국회에서 본회의에서 부결된 직후에 지지율이 29% 상당히 낮았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2차 체포동의안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의견도 분분한 게 그렇죠. 이재명 대표가 불체포 특권 포기하겠다 6월에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네. 그런데 만약에 이게 지금 가결하는 방향으로 가면 설득력이 있죠. 불체포 특권 포기했는데 체포동의안이 가결됐구나. 맞는 거지. 이렇게 반응이 올 수 있겠지만 지금 만약에 부결이 된다면 뭐 방탄이라는 오명 다시 쓸 거고요. 근데 현재로서는 사실 불체포 특권 포기를 했다고 이재명 대표가 선언을 했지만 네. 단식 12일째잖아요.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 내에서 비명계조차도 동정론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비명계는 사실 이재명 대표 체제에 대해서 반대하는 정치인들의 목소리가 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비명계의 경우까지도 지금 동정론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이건 사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느냐 부결되느냐는 국민의힘의 역할보다는 민주당의 역할이 가장 클 수밖에 없잖아요. 절대 다수당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는 사실 가결보다는 부결될 가능성이 큰데 일단은 지금 이재명 대표의 계산, 그러니까 정치권의 어떤 셈법을 보면 이재명 대표가 이런 식의 모습들을 보여주는 게 9월만 넘기자라는 속셈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일단 9월을 넘기게 되면 네. 10월이 국감 때문에 본회의가 열리질 않아요. 근데 본회의가 열려야 지금 체포동의안 가결을 하느냐 부결을 하느냐 결정이 되잖아요. 10월 그렇게 되면 넘기게 되는 거죠. 그 사이 체포동의안이 접수되고 12월께나 표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대표로서는 최대한 시간을 끌기 위해서 단식을 활용하는 거 아니냐라는 뭐 지금 추측도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는 뭐 여러 가지 진행이 되고 있는 재판도 있고 또 조사 중인 수사 상황도 또 있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더 업데이트되는 내용들 함께 또 전해드려야 될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법률 이슈 토크, 검찰 조사 마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첫 번째 법률 이슈 토크 여기까지 만나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법률 이슈 토크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주제, 초등교사 또 극단 선택, 학부모가 4년간 악성 민원입니다. 서울, 전북에 이어서 대전에서도 이 초등학교 교사가 극단적 선택으로 숨을 거두는 일이 생겼습니다. 몇 년간 계속해서 아동학대 민원에 시달려 왔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대전 지역 초등학교 40대 교사 A씨가 지난 5일 자택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7일 끝내 세상을 떠났습니다. 네. 올해 24년 차 교사라고 합니다. A씨가 2019년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면서 학부모의 악성 민원에 시달렸다고 해요. 네. 그리고 2020년 이 무고성 아동학대 혐의로 이 고소까지 당했다고 합니다. 이후에 아동학대 혐의 이 고소가 무혐의 처분이 나왔고요. 올해 근무지를 다른 학교로 옮겼는데 이 악성 민원이 제기된 시간이 상당히 길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학교를 옮겼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트라우마를 계속해서 호소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특히 이 최근에 서울 서희초등학교 교사가 사망한 사건이 있었고 네. 그리고 공교육 멈춤의 날까지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런 사건을 접하고 당시에 고통이 떠올라서 상당히 힘들어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토요일마다 이 교사들이 광화문 거리에 나와서 검정색 옷을 입고 집회를 계속하지 않았습니까? 대전에 사는 교사였지만 이 집회에 매번 참석을 했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24년 차 교사, 정말 베테랑 교사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보니까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됐는데요. 숨진 대전초등학교 교사의 발인식이 지난 9일에 열렸습니다. 발인식에 참석한 교사와 학부모들은 더는 이런 일은 발생하면 안 된다 라면서 철저한 진상조사를 요구했다고 하네요. 어제 발인식 관련 뉴스 보도를 보는데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네. 뭐 가족들의 모습도 보였고 또 동료들의 모습으로 추정되는 분들의 모습도 보였었는데 지금 뭐 학교 안에도 외부에 조화가 가득 있다고 하죠. 그리고 내부에는 고인을 추모하는 분향소가 있다고 하는데 네. 분향소 옆에 선생님을 기억하겠다. 또 지켜주지 못해서 죄송하다 이런 내용의 메모지가 가득 써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단 대전시 교육청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8일 이 교육청 차원에서 조사반을 꾸렸다고 합니다. 아동학대 무혐의 사건 관련해서 경찰 수사 상황을 통보받고 또 진행 과정 확인을 했다고 합니다. 11일부터 그러니까 오늘부터죠. 본격적으로 이 관련 학교 교장을 상대로 교권보호위원회 이게 지금 교권보호위원회가 열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잖아요. 왜 열리지 않았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 경위 파악에 나설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 이 학부모의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가 세상을 떠난 이 초등학교 교사 있죠. 이 교사가 재직하던 학교의 교장 앞으로 근조화안이 세도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항의의 뜻을 담고 있는 거죠. 네. 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교사가 상당히 목소리를 냈던 것으로 알려졌어요. 그런데 네.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화안에 적힌 글귀들을 보면 교권보호위원회 안 열어준 무책임한 교장, 이기적인 보신주의 관리자는 물러가라. 관리자는 학부모만 관리하느냐 이런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근조화는 뭐 동료 교사들 또는 이 다른 교사들이 보낸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일단 사망한 교사 A씨가 올 초 이 초등교사 노조의 교권 침해 사례 모집에 제보한 내용에 따르면 네. 이 A씨가 2019년에 1학년 담임 선생을 맡고 있었다고 해요. 네. 담임이었을 때 이 학생들 4명이 문제였던 것으로 지금 전해지는데 이 친구 배를 발로 차거나 뺨을 때리는 B 학생과 관련해서 이게 학교장에게 지도를 부탁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학교장에게 지도를 부탁한 바로 그 다음날 학부모가 찾아왔다고 해요. 교무실로 찾아와서 사과를 요구했다고 하고요. 당시 학교장, 교감으로부터 어떤 도움도 받을 수 없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지금 보면 1학년 1학기 때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하고요. 1학기 동안 이 교사가 계속해서 아이들을 지도를 했다고 합니다. 분명히 이건 당연히 피해 학생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가해 학생들 지도를 했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이 개선되지 않아서 2학기 때 학교장에게 부탁을 한 거죠. 그런데 그 바로 다음날 학부모가 찾아왔던 겁니다. 그리고 아까 교권보호위원회 말씀을 드렸지만 이 A 교사가 계속해서 열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지금 A 교사 남편이 한 언론사에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 네. 학교에서 어떤 지원도 없이 그냥 조용히 넘어가면 좋을 걸 왜 이를 키웠느냐 이런 식으로 오히려 아내 잘못이신 것처럼 방관했다 이런 내용의 인터뷰를 한 것으로 지금 전해집니다. 그러니까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이 학교나 뭐 교육청의 도움을 받았던 게 아니라 아내랑 두 사람이 변호사를 수소문해서 상담받고 법적 대응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A 교사, 동료 교사들 그리고 학부모들의 탄원서 덕분에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는 있었는데 이 무혐의 결론이 하루 이틀에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10개월 동안 심각한 소가리를 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언급을 해주셨지만 이 숨진 교사가 생전에 교권 침해 사례 설문에 스스로 응답을 하면서 직접 작성했던 이 피해 내용이 이제 지금 드러났습니다. 당시에 굉장히 처참했던 상황들이 다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4명의 뭐 이런 표현이 저는 적당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지만 교사의 어떤 지도에 전혀 따르지 않는 말 안 듣는 아이들 4명을 한 학기 동안 교사가 지도한다는 거 저는 뭐 제가 않죠. 교사는 아니지만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그쵸. 합니다. 네. 실질적으로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었다라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는데 네. 이때 교무실을 찾아온 학부모가 A 교사에게 그냥 사과를 요구한 것도 아니고 무릎 꿇고 사과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교사로서 모멸감을 느꼈을지 당연하죠. 네, 이건 뭐 어느 누구나 추정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학생을 공개적으로 지도한 게 정서적인 학대를 한 거다. 이렇게 또 학부모가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혐의가 나왔다면, 그래서 혐의어가 없기 때문에 이쯤 되면 아무리 내 자식이 중요하고 내 자식이 소중해도 교사에게 사과를 하는 게 저는 학부모로서의 매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사과는커녕 악성 민원이 계속해서 이어졌다고 합니다. A 교사와 자녀들이 같은 층 복도를 쓰고 있다라고 하면서 학교 측에 A 교사 근무 위치를 바꿔달라. 이렇게 이 부모들이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무려 4년이나 이렇게 악성 민원에 시달렸지만 이 A 교사, 그리고 A 교사가 얼마나 도와달라고 여러 곳에 호소를 했겠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돕는 곳이 단 한 곳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교권보호위원회 왜 열지 않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교육계 인사들에 따르면 교장이 추후 학부모 민원이 더 거세질 가능성도 있고 또 본인도 고소에 휘말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교사가 사과하고 그냥 이 건에 대해서는 덮어주길 바라는 마음이었을 거다. 이런 취지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뭐 교원단체에도 도움을 요청했지만 여기서도 이 큰 도움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아동학대 조사기관도 지금 A 교사의 지도와 관련해서 정서적 아동학대라는 의견을 냈다고 하는데 이 관련해서 지금 A 교사가 쓴 글을 보면 아동학대 조사기관 교육 현장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고 이해하려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지금 이 아동학대 관련 기준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었는데 네. 어디서도 이 관련 판단 자료가 없었다고 해요. 판단 자료를 찾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가장 안타까운 게 다시 좋은 선생님이 될 수 없을 것 같다. 어떠한 노력도 다시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것이란 공포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학생들을 제대로 지도하려고 마음먹고 지도를 해도 정서적 학대다, 아동학대로 고소받고 법적으로 호소해야 되는 상황에서 네. 선생님으로서의 입지가 점차 좁아든 걸 이 A 교사가 당연히 24년차 교사인데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겠죠. 이런 상황에서 글쎄요, 교사로서의 사명감이죠. 이 사명감을 가지고 계속 교실에 남아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저는 상당히 많이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없었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극단적인 선택에 이른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이 교사가 사망한 이후에 이 지역 주민들은요, 가해자로 지목된 학부모가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분식점과 이 미용실 등의 사적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 케첩 테러를 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고요. 네. 또 이 점포 외벽에 당신이 교사를 죽였다, 우리 선생님 살려내라, 이런 문구도 적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터넷에도 이 해당 매장 평가 0점을 주는 평점 테러가 이어지고 있는데 지금 관련해서 또 보도가 한 가지 더 나왔어요. 네. 이 가해자 추정 학부모 신상을 폭로하는 SNS 계정이 등장을 했는데 이 계정이 만들어지고 하루 만에 팔로워 수가 무려 7,800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티즌들이 이 대전 교사의 죽음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하나의 방증이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지금 가해자 추정 학부모의 이름, 또 전화번호, 사업장, 가족 사진까지 공개돼 있다고 해요. 그런데 물론 이 분노하는 마음, 이 교사의 어떤 극단적인 선택에 대한 안타까움, 그 안타까움에 따른 분노하는 마음, 뭐 사실 이 관련 보도를 접한 분들은 다 같은 마음이실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적 제재라는 게 의도가 아무리 좋아도 실정법상 위반입니다. 그리고 자칫하면 무관한 사람이 이 연관돼서 피해를 입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정 주인이 만약에 이 사건 관련해서 아직까지 언론 보도가 나와 있지 않는 부분, 아는 정보에 대해서 알고 있다면 수사기관이나 언론에 제보를 해서 팩트 체크 과정을 거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민간 영역에서 가해자의 신상 정보 공개를 할 경우에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서도 평론가님께서 언급을 해주셨지만 이 학대 의견을 제출한 유명 이 아동 기관도 지금 상당한 좀 비난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이 기관에 후원을 하시는 분들이 제가 알기에도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쵸. 뭐 지난해 기부 수익만 955억 원을 넘어섰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상당히 굉장히 큰 국제 아동 권리 단체입니다. 뭐 보도를 접해서 이 관련 단체 정확한 명칭을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일단은 제가 A 단체라고 편의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A 단체가 이제 정서적 학대 의견을 냈던 거고 지금 사망한 교사에 따르면 교육 실정을 전혀 이 A 단체가 알지도 이해하지도 못했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 내용 다시 한번 짚어드립니다. 네. 그러면서 이 초등교사 노조의 교권 침해 사례를 제보를 했는데 아동학대 조사기관의 어이없는 결정을 경험했다. 이것이 이제 A 교사의 입장이었어요. 네. 근데 지금 이 관련 보도가 나오면서 이 기간에 오랫동안 후원을 했던 분들이 후원 끊겠다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원 중인데 후원 끊을까 고민 중이라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후원 기간을 다른 곳으로 바꿔야 되겠다. 이런 의견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네. 사실 아동 관련 단체이기 때문에 교사들이 이곳에 후원하는 분들이 많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 교사 단체에서는 사실 이 A 단체가 교육 행사 협조를 할 경우에 이 요청 거부하겠다는 움직임까지 일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보면 사실 관련해서 저는 경찰과 검찰 조사를 받았기 때문에 상당한 스트레스를 입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네. 이렇게 이 관련해서 이미 아동학대 조사기관을 거치고 이렇게 경찰이나 검찰 조사를 거치는지는 사실 이번에 제가 처음 알았습니다. 지금 보면 지자체마다 한 곳 이상 아동보호 전문기관을 두도록 규정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 A단체가 대전시에서 위탁받아서 대전 이 서구와 유성구 아동보호 전문기관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이 기관에서 경찰에 신고한 아동학대 혐의 관련해서 이듬해 2월에 정서 학대로 판단을 하고 관련 이 판단 내용을 경찰서에 의견을 냈다고 되어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일단 A 교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궁금해한 게 어떤 게 아동학대 그쵸. 조건 규정이냐는 건데 지금 그 규정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 단체에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규정을 근거로 해서 지금 A 교사가 사망을 했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이 기관, 이 단체에서는 무슨 기준으로, 무슨 규정으로 A 교사에게 정서적 학대 판단을 내리게 됐는지를 분명히 밝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 A 단체에 대한 어떤 신뢰도 상당히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와중에 이 숨진 교사가 도움이 필요한 환자들을 위해서 신체 조직을 기증하고 떠났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더욱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교사 A씨의 유가족이 지난 7일 오후 6시께 이제 A씨에게 사망 판단, 사망 선고가 내려졌던 시간입니다. 네. 이때 사망 선고를 받고 신체 조직 기증을 결정을 하게 된 겁니다. 이 유가족들이 평소 A씨의 신념을 지키려고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지금 알려졌는데요. 기증된 A씨의 신체 조직 향후 긴급 피부 이식 수술이 필요한 화상 환자 100여 명에게 전달될 예정입니다. 뭐 대전 지역 주민들뿐만 아니라 이 관련 보도를 접한 네티즌들 정말 가슴이 아프다. 또 선생님 감사합니다. 끝까지 교사로서의 역할을 하신 분이다. 이런 지금 댓글들이 달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한 말씀 드릴게요. 선생님들을 위한 좀 안전장치가 마련이 되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지금 한 가지 보도를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최근에 교사들 집단 우울증에 빠져있다는 진단이 나왔는데 교사 3,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이 조사에서 63%가 우울증상을 보였고요. 극단적인 선택을 생각하는 비율도 일반인보다 무려 5배 이상 많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특정 직종에서 이렇게까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보도가 이어진 적 기억나지 않거든요. 없었던 걸로 제가 압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교사라는 직업을 갖고 있는 모든 분들이 지금 우울증에 빠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과언이 아닌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교사 개인의 죽음이 그냥 교사 개인의 극단적인 선택이 아니라 사회적인 타살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제가 공교육 멈춤에 날 때도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학생의 보호자가 학부모인데 교사의 보호자 학교 안에 없다는 거죠. 근데 학교의 가장 큰 리더는 교장 선생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사의 보호자로 1차적으로는 저는 교장 선생님이 그 역할을 해야 된다고 하고요. 교육청도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관련해서 이 관련 법안이 교사단체들은 빨리 국회에서 처리해 주기를 원하고 있는데 여야 간 이견 차이로 지금 법안 줄다리기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교사단체들이 계속해서 비판하고 있거든요. 지금 법률 규정이 상당히 모호하기 때문에 아동학대 고소로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는 교사들이 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모호한 법안 개정하는 일 국회가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우리가 흔히 아이들을 미래다. 우리 아이들이 미래다, 미래 새싹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새싹들이 정말 잘 자라기 위해서는 부모의 가정교육 물론 중요합니다. 근데 부모의 가정교육만큼이나 학교에서 교사들에게 받는 교육 무시해서는 안 되죠. 이런 상황에서 교사들이 불행하면 아이들도 불행해진다는 사실 지금 악성 민원을 끊임없이 제기하는 학부모들 간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덧붙입니다. 네, 선생님들을 위한 보호, 안전장치가 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법률 이슈 토크 짚어봤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법률 이슈 토크 세 번째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세 번째 주제는요, 국가 R&D 예산 삭감, 과학기술 이제 찬밥입니다. 2024년 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예산 삭감 사업은 317개입니다. 삭감 예산 규모는요, 총 2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요. 특히 예산 삭감 사업 중에 절반이 넘는 193개가 연구개발, R&D 사업이었어요. 좀 더 자세히 좀 짚어주시죠. 일단 부분별로 보면 일반 회계에서 194개의 사업이 삭감돼서 전체 삭감 사업 317개 중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삭감 규모도 1조 1,000억 원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삭감액의 절반을 넘어선 금액입니다. 특히 일본 수출 규제를 대비해서 설치했던 소부장 특별회계와 2050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해서 설치한 기후대응 기금 총 사업수의 약 90%가 줄어들었고요. 이 외에도 디지털 격차 해소 기반 조성 사업이 823억 원 삭감돼서 예산이 가장 많이 깎였습니다. 또 소프트웨어 산업 기반 확충 사업도 630억 원이 넘게 삭감되는 등 이 삭감 규모가 1위부터 4위까지 모두의 사업이 디지털 또 소프트웨어 데이터 관련 사업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종호 이 과기정통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기조에 맞춰서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했을 때 주요 R&D 예산 24조 9,500억 원에서 3조 4,500억 원을 깎았습니다. 그래서 21조 5천억 원으로 편성이 된 건데 이 장관은 기업 보조금 성격의 나눠주기 사업 등에 대해서 강도 높은 구조 조정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여야는 이 R&D 예산 삭감 등을 두고 이 공방을 벌였습니다. 먼저 야당의 입장부터 좀 짚어볼게요. 야당에서는 지금 이종호 장관 책임지고 사퇴해야 된다 이렇게 비판 수위 상당히 높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윤 정부가 지금 국가 R&D 예산 삭감 아무런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 결산 심사에서 삭감 근거 따져서 묻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비판을 한 목소리가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 정부 총지출의 5%를 R&D 예산으로 유지한다고 했던 약속을 어긴 거다라는 비판의 목소리까지 나왔습니다. 반면에 그럼 여당은 어떤 입장일까요? 일단 이 과학기술 R&D 예산이 10조 원대에서 20조 원 이렇게 2배까지 증가하는 데는 2008년에서 2019년까지 11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30조 원, 20조에서 30조까지 늘어나는 데는 불과 4년밖에 안 걸렸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R&D 관련해서 비용의 비효율적인 낭비 요인이 생겼고 기술 패권 경쟁 또 글로벌 구조 전환에 맞춰서 선택과 집중을 하는 어떤 전략적인 예산 배분을 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라고 했기 때문에 예산 삭감에 대해서는 지금 옹호하는 입장입니다.
정부가 이 지난달 정부 R&D 제도 혁신 방안으로 이 해외 연구기관의 정부 R&D 참여 허용 등 글로벌 공동 연구 제도를 정비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 이걸 논의하기 위한 자문위원회를 꾸렸다라는 이야기가 들리더라고요. 네, 벌써 관련해서 이미 비대면으로 회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미국, 독일, 일본, 싱가포르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 한인 석학들 위원으로 위촉을 했고요. 우리 R&D 제도 개선 그리고 주요국 연구제도 동향 빠르게 파악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게 지금 정부의 방침입니다. 그러니까 지역과 또 물리, 화학, 바이오 이런 연구 분야를 또 고려해서 위원을 분배 위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자문위 활동을 시작으로 해서 향후 정기적으로 회의를 열 계획이고요. 또 주요 R&D 혁신 이슈를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런데 이제 대폭 삭감된 국가 R&D 예산안을 두고 파장이 커지고 있는 모양새예요. 과학기술계가 공동 대응에 나서면서 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고 하던데 어떤 내용인가요? 본격적인 어떤 반발, 저항의 목소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연구 결과를 단시간 내 도출하는 연구 프로젝트도 있겠지만 장기간 수십 년이 걸리는 연구 프로젝트도 그렇죠.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연구 생리를 정부가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예산 삭감과 관련해서 지금 정당한 기준도 없이 또 이권 카르텔이라는 단어가 언급이 됐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가장 많이 이 윤 대통령의 입에서 나오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이제 카르텔이라는 그렇죠. 단어죠. 네. 이번에도 그래서 이 과학자들을 대상으로 범죄 취급을 하는 거 아니냐. 지금 과학계가 반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보면 코로나19 관련해서 미래 감염병 대응 관련 R&D 사업들 내년 예산이 줄줄이 삭감이 됐다고 해요. 지금 2년 동안 수백억 원이 이 연구 비용으로 들어갔다고 해요. 그런데 이 비용이 크게 삭감이 되면서 뭐 연구 과정 자체가 마무리되지 못한 채 중단될 위기에 빠졌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 어떤 분야나 정치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당연히 있게 마련이죠. 과학계가 사상 처음으로 성향과 관계없이 지금 정부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뭐 이 인원이 2만 명 정도라고 해요. 이공계 학생까지 포함해서. 그래서 삭감된 R&D 관련 예산 원상 회복시켜 줄 것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갑자기 대폭 삭감을 하게 되면 연구자들을 단기 성과가 낼 수 있는 프로젝트로만 몰아붙이는 거다. 이런 목소리도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예산 삭감을 이렇게 크게 하게 되면 연구에 참여하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뭐 대학원 박사과정 이런 학생들에 대한 인건비 지급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게 지금 과학계가 공통적으로 내고 있는 목소리입니다. 그런데 과기부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R&D 예산이 줄기는 했지만 하지만 젊은 과학자 지원 예산은 늘어났다라고 밝히고 있는데 이건 무슨 이야기인가요? 뭐 지금 제가 숫자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젊은 과학자 지원 예산이 올해 5,348억 원에서 내년에 7,500억 원이 넘습니다. 이렇게 증액이 됐다고 지금 과기부가 설명을 하고 있고요. 네. 구체적으로는 박사학위 취득 이후에 국내외 우수 연구기관에서의 연수를 위한 지원을 올해 600개에서 1,100개 이 과제 규모로 확대를 했고요. 또 대학이나 출연연에 새롭게 정규직으로 임용된 경우에 연구실 구축을 위한 예산을 600억 원 반영해서 기존 최대 1억 원까지 지원하던 비용을 최대 5억 원까지 지원할 계획으로 밝혔습니다. 또 신진 연구자에 대한 연구비 지원도 올해 450개 규모에서 800개 규모로 늘리고 과제당 연구비도 기존 1억 500만 원에서 최대 3억 원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뭐 이건 저는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중요한 건 신진 연구자들에 대한 배려, 물론 중요하죠. 그렇지만 기존에 연구하고 있던 프로젝트들이 무산되는 일은 정부 차원에서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삭감했다면 다시 한번 재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 덧붙입니다. 이 R&D 예산 삭감으로 자칫 성장 동력이 위축이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그럴 가능성 사실 배제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지금 R&D 예산 같은 경우는 미래를 생각하면서 시간을 두고 신중하게 기획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 많은 선진국들에서도 R&D 예산을 책정할 때 이 5% 한 해 변화를 5% 이내로 합니다. 삭감을 해도 5% 이내고요. 증액을 해도 5% 이내입니다. 왜냐하면 R&D에 갑자기 많이 우리가 증액시키겠다, 갑자기 많이 삭감하겠다 하면 연구자들이 여기에 적응할 시간이 필요한데 그렇겠죠. 적응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번에 정부가 이 R&D 관련 예산 삭감 대폭하겠다. 이 자체는 과학계에서 반발을 불러올 수밖에 없는 일이고요. 그리고 일단 저는 과학계를 설득할 노력 정부가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정확하게 근거 제시를 안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근거 제시를 해서 과학계 설득하는 노력부터 정부가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네, 세 번째 법률 이슈 토크 여기까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생생법률쇼 마칠 시간이 다 됐는데요. 오늘 함께 해주신 권상희 평론가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